격차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격차의 위쪽에 쓴 사람이나 밑에 속에 쓴 사람이나 양쪽 다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격차의 위에 선 사람은 그냥 얘기를 하다가 점점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눈치가 아니라 배려이지요. 요번에 세계 일주 갔다 온 건 얘기하지 말아야지, 거짓말을 지어내든지 아니면은 그 친구가 격차를 느끼지 않을 거로 말을 돌려야지요. 자식 얘기 나오면 돌려야지요. 친구는 이혼하고 나는 이혼 안 하고 인꼬부부로 살고 있어도 남편이나 아내 얘기는 삼가야지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50대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일단은 친구를 가지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되는 분도 있고요. 사실은 나이 들수록 분명하게 친구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싫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본인이 이거 있어야 돼 라고 살다가 싫다라는 걸 처음 깨닫잖아요. 그게 좀 어색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싫다가 됐든 원하는데 원치 않는 게 됐든 다른 세대와 다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닐 때는 당연히 직장을 통해서 같은 동료이지만 이제 친구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직장 일하게 되면서 서로 협력업체로 만나더라도 서로 친구 같은 관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퇴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을 얻었지만 그 전과는 연결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분들이 같이 어울릴 때는 친구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직장 생활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서로 단절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알게 되는 거지요. 친분과 직장 관계 중에서 직장 관계가 더 우선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과거 직장에 준하는 어떤 단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회사가 뒤에 백업을 안 해주게 되면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완전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은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과거에서 비롯된 가치는 희석되게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과거에서 비롯된 가치가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이제 동창이라는 거에서 비롯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20년, 30년 될수록 관계는 희석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들 3명, 4명 이제 모여서 만나게 되지요. 1년에 몇 번씩.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4명쯤 있으면요, 다 친하다고 믿지만 그 중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또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넷이서 만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이유로 못 나오게 되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하게 되잖아요. 나머지도 우르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은 모두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위기도 좋고 나름대로 이어졌는데, 그 사람이 없이 만나면은 되게 어색한 관계들이 있고, 어색한 관계를 넘어서서 평소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이 이제 고개를 갖다 쳐들게 되지요. 그러면 굳이 만나야 될까?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요거는 굳이 50대여서가 아니라 결국 세월이 지날수록 변수가 생기기 때문인데, 50대는 이제 제대로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또 나이도 들었으니까 다들 각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친구니까 참자였는데 왜 날 무시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50대는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특별한 50대일 수도 있어요. 보통 지난 한 10년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은 50대에서 어떤 사회적 격차가 확 나버리게 됩니다. 내가 첫 번째 산 집을 갖다 우연히 A라는 장소에 마련한 사람은 뭔가 확 올라가게 되고, 옛날에는 비슷했는데 나는 B라는 장소에 집이 있게 되면은 A를 보게 되면은 격차가 확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또 부모의 격차는 진짜 죄송하지만 자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A는 의대에 가고 자녀들이, B는 그냥 자리를 영 못 잡고 있으면은 점점 격차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 격차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격차의 위쪽에 쓴 사람이나 격차의 밑에 속에 쓴 사람이나 똑같이는 아니지만 양쪽 다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격차의 위에 선 사람은 그냥 얘기를 하다가 점점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눈치가 아니라 배려이지요.
아, 요번에 세계 일주 갔다 온 건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너 1년 동안 뭐 했니? 하면은 뭔가 거짓말을 지어내든지 아니면은 그 친구가 격차를 느끼지 않을 거로 말을 돌려야지요. 자식 얘기 나오면 돌려야지요. 친구는 이혼하고 나는 이혼 안 하고 인고 부부로 살고 있어도 남편이나 아내 얘기는 삼가야지요. 다 그런데 이혼이 됐든 자녀의 진로가 됐든 갑자기 집을 어디 사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든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친구한테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가 조금만 실수로 얘기를 꺼내게 되면은 아,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지? 하게 되다가 보니 이 격차가 이제 또 벌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사교적인 분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사귈 곳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취미가 같은 분을 뭐 온라인에서 만나거나 하는데 그러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아, 옛날 친구들은 참 좋았는데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원래 친구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끌려다니던 분들은 싹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50대부터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처음에는 친구가 줄어드니까 왠지 불안했는데 야, 세상에 나한테 이런 편안한 삶이 있었구나 하면서 나는 친구 관계가 힘든 게 아니라 친구 관계를 싫어하는 거였어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지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독고다이로 살 걸 하면서. 우울증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우울증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압도적인데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친한 친구 넷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은 깔깔대고 술 먹고 그런 다음에 넷은 좀 고민이 있더라도 아우 술 먹고 잊어먹어 이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그냥 인생 살아온 중에 힘든 거는 다 생각나고 고민거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난 좀 얘기하고 누가 들어줬으면 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술 먹어 잊어먹어 그렇게 되면은 아 나에겐 진정한 친구가 없어 공감해주는 친구가 없어 그렇게 되지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다 뭐가 재미있다, 뭐가 재미있다 웃고 있으면은 세상에 뭐가 저렇게 재미있나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이 아닐 때는 이렇게 서로 하다가 보면 건드리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의 뇌에서는 누가나 건드리면 확 기분 나빠지는 부위가 있고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시켜주는 부위가 있다고 도식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전두엽은 열심히 합리적으로 정리시켜 주려고 애써요. 일부러 하는 얘기는 아닐 거야.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제어시켜 주려고 그래요. 편도 흥분하기 시작해요. 또 그런 다음에 인슐라 자이러스라는 데가 있는데 혐오를 감당해요. 원래 인간이 타인을 혐오할 때 흥분되는 뇌 부위는요, 썩은 음식 입에 뱉을 때 이게 뭐지? 하는 거랑 사실은 비슷해요. 뇌 부위가. 그러다가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감정과 관계된 부위는 점점 올라오고 그런 다음에 전두엽에서 제어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친구가 약간 비꼬는 얘기해도 참았는데 이제 우울증 걸리게 되면 한마디 하게 되지요. 뭔 얘기니? 그럼 그 친구도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기려고 그러지요. 그러면 나도 얘기하게 되지요. 너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너 내가 만만해 보이냐? 이러면서 싸우게 되지요, 이제. 그리고 어떤 분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긴장돼요. 친구 넷이 긴장되는 게 아니라 우글우글 시끄러운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우글우글하는 소리 자체가 가슴도 두근거리게 하고 몸도 긴장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원래 굉장히 내향적인 분들은 사람들 친구 넷이랑만 같이 있어도 긴장이 돼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어색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약속도 많이 어기게 돼요. 우울증 걸리게 되면 사람마다 컨디션이 좋은 시간과 컨디션이 나쁜 시간이 있게 돼요. 어떤 분은 한 오후 한 4시부터 약간 눈빛이 살아나서 7시쯤 되면은 이제 좀 내가 되고 9시쯤 되면은 거의 평소랑 똑같아 다 나은 것 같아 해서 9시에 약속을 잡지요. 그 9시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일 점심때 보자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점심때 못 일어나요. 그러면은 일어나긴 하는데 야 화장도 하고 씻고 옷도 입고 나갈 생각을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약속 직전에 취소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못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취소 2번 하면 화낼 것 같으니까 오히려 시간 지나서 미안 나 자느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해만 딱 지면은 완전히 침울 모드예요. 그러나 억지로 약속은 지키러 나갔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그런 상대방이 생각하지요. 기분 나쁜 일이 있나? 기분 나쁘면 만나지 말자고 하지 왜 나와 있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울증에 걸릴 때 친구 관계를 갖다 엄청나게 망가뜨리는 건 주사예요. 주사도 똑같이 취하면 필름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겨울마다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봄이나 여름에 필름이 끊기면 되게 웃기고 재밌고 귀여운 짓을 많이 해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나중에 보여주면은 부끄러워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주사를 하게 되잖아요. 안 그러던 친구가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술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술 먹고도 안 그랬거든요. 아, 이게 평소에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었나? 위험한 인간이네 하고 서로 멀어지게 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나에겐 진정한 친구가 없어 하면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진정한 친구 한 명을 우울증 기간에 사귀게 되지요. 그러나 우울증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친구랑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운동도 안 하고 웃긴 짓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진지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슬금슬금 안 만나고 원래 만나던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게 놀지요. 그러면 또 우울증 걸렸을 때 좋은 친구였던 친구는 또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하게 되지요. 우리가 나쁜 친구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두려움하게 되면은 드라마에 나오듯이 막 4명이서 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야 하면서 나쁜 짓 시키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왁하고 화 잘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알게 모르게 그 친구 눈치 봐요. 걔가 싫은 얘기는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걔가 만나자 그래서 안 만난다 그러면은 또 걔가 얼마나 즐기게 굴까 생각하게 되면은 에이 만나주고 말지.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걔를 만나더라도 별로 재미는 없는데 두려움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사실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는 같은 친구보다는 연인인 관계에서 더 많아요.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요. 왜 저렇게 무섭고 나쁜 사람인데 빨리 달아나고 신고하고 헤어지지 왜 저렇게 못하지 하잖아요. 그러나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보복이 무서워서 끌려가게 돼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각자는 다 안 그럴 것 같지만요. 진짜 그런 무서운 나쁜 인간한테 휘말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인간이 내가 그 인간의 의지를 거부했을 때 당하게 되는 거는 당장이거든요. 그러나 당장의 고통을 감수하고 미래에 안정을 취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동일시예요. 자기 동일시지요. 왜냐하면은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저 판사인 친구도 있겠지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의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요새는 판사님 되려면은 변호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판사인 친구가 있고 어떤 분은 아직 판사인 친구가 없는 분도 있지요. 어쨌든 내 친구들은 법조인, 의사, 대기업에 취직해서 빨리 승진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나는 그 모임에 나가면은 조금 약간 위축돼요. 나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다른 모임에 가잖아요. 그 친구들 자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일시 심리가 있다가 보면은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부자인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은 씁쓸하지만 또 부자인 친구들을 갖다 만나요. 어떤 분은 외모가 출중한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씁쓸하고 외모 갖고 그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지만 또 그 친구들을 만나서 있으면은 나도 왠지 뭔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동일시에 해당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나의 어떤 컴플렉스가 해결되지 않는 한 컴플렉스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친구를 갖다 안 만날 수가 없게 돼요. 약간 못됐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게 되는 거는 재미예요. 재미. 예를 들어서 나는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해요. 내 주위에 같이 테니스 칠 사람은 A밖에 없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테니스를 좋아하니 사람은 싫어도 A를 만나야지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도 나는 되게 그 사람이랑 그 친구랑 있으면은 있는 순간은 맨날 짜릿짜릿하고 되게 재밌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얘기 들으면은 재밌는 일도 많고, 그런 다음에 그 친구랑 있으면은 안 해보던 것도 하게 되고 번지점프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친구랑 있으면은 맨날 하다가 보면 나만 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보면 놀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딴 친구랑 놀아야 될 것 같잖아요. 딴 친구랑 놀면 재미가 없어요. 또 그 친구를 찾게 돼요. 마지막은 이제 외로움이지요. 외로움. 우리는 진짜 외로워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너무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새벽 2시에 전화 쫙 돌리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 딱 돌리게 되면은 꼭 내 전화번호 중에 한 사람 새벽 2시에 만나자 그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났는데 그렇게 맨날 돈도 띄어먹고 그리고 나서 내 뒷담화도 까고 그러는 친구이지만 새벽 2시에 전화 돌리면 걔만 나와요. 외로워서 죽고 싶을 때. 그러면 그 친구 만나야지요. 그런데 보통 이 네 가지가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게 무섭다. 그러면은 무서우면서 그 친구랑 있으면 되게 재밌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무섭게 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에요. 진짜 재밌고 이 말 저 말 막 하고 재밌게 사는 사람도 충동적이에요. 그러면서 무서우면서 동시에 재미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동적인 사람은요, 새벽 2시에라도 만나자, 그런 충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하나가 아니라 다 합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충동적인 친구가 되게 돈도 많아요. 그러면 네 가지를 다 갖추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냥 싫어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진정한 친구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친구를 생각하게 될 때는 대부분 내 주위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엄청나게 많아서 매일 10명씩 만나는 모임이 한 10개 있는 분들도 막상 인생의 고난에 닥치게 되면은 자신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도와줄 진정한 친구가 있나 찾아보게 되면은 다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돈 문제예요. 큰 빚을 졌어요. 한 1억쯤 있어야지 해결이 돼요. 그런 내 주위에 1억 빌려줄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엄청나게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녀가 심하게 다치고 괴로움을 갖다 이해해 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나랑 동급의 상처를 갖다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친구가 만나서 위로해 주더라도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게 되지요. 그러나 네 아들은 멀쩡하잖니, 이 딸은 멀쩡하잖니. 그러면 또 상대방도 기분 나쁘죠. 내 딸이나 내 아들이 망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다가 보니 우리는 인생이 고난에 닥치게 되면은 친구가 많아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진정한 친구를 찾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원래 친구 없이 잘 다녔던 사람이에요. 친구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도 굉장히 재밌게 지내고, 우리는 친구가 없고 없는 분이다 하게 되면 직장 동료하고도 굉장히 못 지내고 어색할 것 같잖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직장 동료하고도 동료로 일하는 동안 싹싹하고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나서 고객한테도 잘해요. 그러나 이분은 딱 그 이상의 관계를 맺는 건 싫어해요. 딱 그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단골이면 단골이지 괜히 밤에 전화하거나 그러면 싫은 거예요. 직장도 동료면 동료고 서로 그런 거지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형, 언니. 요새는 젊은 세대에서는 누나란 얘기도 많이 해요. 누나. 그런데 누나 들으면 다 좋을 것 같지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나 그러면 막 징그러워요. 그건 생각하지요. 언제부터 내가 네 누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 딱딱 잘 살아오던 분들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힘들면은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은 누가 있었으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안 그러던 분이 결혼 생각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진정한 친구를 못 찾으니까 진정한 남편, 진정한 아내를 찾고 결혼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요. 결국은 진정한 친구가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는 삶이 무너질 때 나를 안정시켜주고 어디에선가 나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원하는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은 희망의 눈에 보이는 형태이지요. 소비 행위가 자존감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존감은 결국 뭔가 하게 되면은, 자존감은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그거는 셀프 리스펙트죠. 두 번째는 셀프 에스팀이에요. 발음이 나빠서 미안해요. ESTEEM이지요. 그러면 딱 우리 생각나요. 통계학이 생각나셔야 돼요. 에스티메이트. 비슷하지요. 또 자존감의 또 다른 의미는 결국은 나에 대한 자기평가예요. 결국 그런데 이건 통해요. 나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갖다 높게 매겨야지 나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쓰레기란 평가를 하고 있으면은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면은 자기 평가가 올라갈 때는요, 뭔가 할 때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막 하고 나잖아요. 원하는 만치 뛰었어요. 그럼 자기 평가가 올라가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해냈어.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시험 봐서 붙었어요. 그러면 자기 평가가 올라가지요. 매년 월급이 오르고 있어요. 매년 자기 평가가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내가 굉장히 노래 잘 부르는데 뭐 노래방 가서 만점 나오고 다들 앵콜하고 그러면 자기 평가 올라가지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뭔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요, 뭔가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밥을 사 먹든 아니면은 그게 물건을 사든 산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거를 산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요.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이 다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이 아닌데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내 꿈은 사실 요새는 초밥이 많이 싸지긴 했지만요. 나는 그냥 한 끼 식사로 초밥 정도 먹어야지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난 맨날 김밥 먹고 있어야 돼요. 김밥 살 때마다 내 자기평가는 낮아져요. 그러다 어쩌다 초밥을 사게 되잖아요. 내 자기평가는 올라가요. 내가 원래 사고 싶은 물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100만 원짜리 뭔가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50만 원짜리 사서 써야 돼요. 차로 비유하면 되겠군요. 나는 내 생각에 차는 적어도 제네시스는 아니더라도 그랜저 정도는 몰아야지 차 몰았다는 얘기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내 차는 그러면서 또 그 차를 비유로 들면 그분이 마음 상할 테니까 내 차는 성이 안 차는 차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랜저를 사는 순간 나는 그랜저를 사내는 일을 했거든요. 그게 아무리 빚을 지건 뭘 했든지 간에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인간은 보통 고통에 빠지면은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가 박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한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데 한 달 누워 있는 동안에 난 진짜 잘났어. 난 진짜 훌륭했어.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뭔가 기쁨을 누리는 순간 동안은 누구랑 비교하지도 않아요. 내가 뭔가를 기쁨을 누리고서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순간은 절대적으로 자기 평가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거지요. 결국은 나에 대한 낮은 평가를 잊어먹을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얻는 기쁨 대부분 유튜브에서 얻지요. 대부분 게임에서 얻지요. 대부분 TV에서 얻지요. 그런 다음에 친구 만나서 좀 떠들기도 하지요. 그 나머지가 뭐겠어요. 다 물건 사는 거지요. 뭐 맛있는 거 사서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순간 우리는 해방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사면은 화장품을 사건 옷을 사건 어쨌든지 간에 카드를 갖다 긁고 결제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엄청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런 다음에 택배가 올 때까지 기다림으로 살지요. 택배를 뜯으면서 다시 한번 큰 기쁨이 오지요. 그렇지만 슬픔은 이거 1년 동안은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2달 만에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면 사지요. 결국은 이제 첫 번째는 물건을 산다는 거는 뭔가 해내서 자기 효능감을 올리고 뭔가 기쁜 거지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인간은 스스로 고립된 자기 주체로 산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족이라든가 친구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소유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남이랑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교정시설에 가게 되면 똑같은 옷 입잖아요. 교정시설에 가게 되면 개인 물품 소유가 제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결국 교정시설에 가게 되면은 거기 있는 동안 당연히 물론 갇혀 있다는 것도 고통이지만 결국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인간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나의 가치에 상응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 또 인간의 자존감은 또 우리 부모가 굉장히 좋고 괜찮은 사람이면 우리 부모, 또 내가 갖고 있는 결국 물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집이 있어 없어. 내 집은 어디 위치하고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독립된 아주 순수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결국은 내 옷, 결국은 우리는 넌 참 취향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 취향은 뭐겠어요. 내가 미장원에 가서 돈 주고 머리할 때 하는 그게 내 취향을 만들죠. 내가 돈 주고 산 화장품이 내 취향을 만들죠. 내가 돈 주고 산 옷이 남들한테 내 취향으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결국 다 사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뭐냐?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서 나를 꾸밀 때 나는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최저 물품으로 살게 되면은요, 그거는 나의 자존감이 낮게 되지요. 결국 뭐를 살 수 있어야지만 그 살 수 있는 거로 나를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 과도한 선물이나 돈을 빌려주는 게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도함과 비싼은 달라요. 연애할 때 비싼 선물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그 비싼 선물을 빚을 내서 한다는 건 좋지 않지요. 그리고 나는 비싼 선물을 상대방한테 빚을 내서 하고 있어요. 상대방도 내가 빚을 내서 한다는 걸 알고 덥석덥석 받아요. 그러면 별로 그거는 좋은 관계인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랑 영원히 할 생각인데 이 사람이 빚을 내서 나한테 물건을 사주면 이 사람 빚만 쌓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무리하게 빚을 내서 비싼 선물을 사주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적어도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평생 나랑 함께 한다 그러면 공동자산이 될지도 모르니까 나한테 말리겠지요. 그런데 덥석덥석 받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그 선물 때문에 나를 만나게 되는 거겠지요.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 그 선물을 갖다 해줌으로 인해서 나도 기대하는 게 있게 되는 거고, 그거는 결국 사랑이 아니라 선물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저 사람은 비싼 선물을 나는 덥석덥석 사주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빚을 얻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한테는 비밀로 하고 비싼 선물을 빚을 얻어서 파탄이 나도록 덥석덥석 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이 무리한 선물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갖다 알았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아이고 고맙네,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데서 빚을 내서 선물을 사줬어, 너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하겠어요? 넌 진짜 무책임하구나 라고 해서 헤어지게 되지요. 결국은 내가 엄청 돈이 많아서 내 수입 안에서는 그냥 사주고 싶은 대로 비싼 선물 사줘도 돼요. 보통 비싼 선물은 상대방을 넘어오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드라마에서나 이런 분에 넘치는 선물을 하면서 돌려주고 그러지요.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생각에 비싼 선물은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러나 나한테 부담이 되는 비싼 선물은 결국은 그 관계를 갖다 나의 재정 상황을 무너뜨리면서 이 관계를 무너뜨리게 돼요. 돈을 빌려주는 거는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진정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한테 사랑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은 그래도 금전관계가 서로 오가지 않고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벌써 돈을 빌린다는 거는요, 그다지 나한테 굉장히 불편한 일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 신호이지요. 그리고 돈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건요, 낮은 이자에 빌리려고 해서인 거지, 돈은 내가 아니더라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행에서 돈 못 빌리면은 그분이 제2금융권 가면 되지요. 제2금융권 안 되게 되면은, 그리고 카드 그것도 거의 막힐 쯤 되면 그래도 남아있는 대부업체 가면 되지요. 사채는 물론 안 좋긴 하지만, 그렇죠. 결국은 나한테 돈을 빌리는 건요, 나밖에 진짜 그분이 대부업체까지 갔는데 빌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가정해서 나한테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정도로 신용이 나쁜데 나한테 갚을까요?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가 만약에 은행 이자 정도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아유,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면 너무 이자가 많이 나가는데 차라리 친구한테 좀 꿔서 버티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신으로 내 돈을 갖다 신경 써서 갚아줄까요? 아닌 거지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개인이 개인한테 빌린 돈은 대체적으로 못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외는 있지요. 개인이 개인한테 연인 사이에 빌려줬는데 진짜 이 사람이 재산은 많은데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리면서 그래, 내가 설정 좀 넣어줄게 하고 설정 잡힐 만한 게 있는데, 설정 잡힐 만한 게 진짜 있는데 나한테 빌린다. 그럼 좀 그거는 진짜 급전이 안 돌아가서도 이해해요. 그러나 그 역시 나한테 설정이 돌아갈 정도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면은요, 이자만 올라가면은 어딘가에서 빌리지요. 결국은 그 이자를 부담하기 싫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일을 한다는 건 좀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본인의 부모한테도 빌리지 못하고 친구한테도 얘기 못할 비밀을 뭔가 해결에 대해서 나한테 빌린다라고 가정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역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마지막 갈등이 되는 경우는 있지요. 이 친구가 은행에서 돈도 빌릴 수 있고 다 되게 되는데 진짜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 나한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친구는 그 특별한 비밀 때문에 자기 돈을 융통할 수 없어서 나한테 빌렸지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 돈을 또 융통해서 나한테 갚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연인 사이에서도 돈 관계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열심히 내가 일해서 가정에 기여한 만큼은 내 명의의 재산으로 딱딱 구분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강박과 충동이 결합되면 어떠한 소비 패턴이 나타나나요? 강박과 충동이 결합되면 컬렉션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을, 명품 가방을요 쫙 전시해 놓는 분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은 유리장에 컬렉션이지요. 그래서 A사의 주요 제품, B사의 주요 제품, C사의 주요 제품 다 이렇게 모아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끝을 보게 되지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강박과 충동이 만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갖다 사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여러 대 가진 사람 있잖아요. 고급차를 한 대만 가지면 되지 뭐 그렇게 여러 대 갖고 있어요. 결국은 차를 수집하고 싶은 거거든요. 나는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소비인 것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책이에요, 책. 책을 읽는 속도와 책을 갖다 책 사는 속도가 똑같으면은 괜찮겠지요. 그러나 언젠가 사야지 하고 쫙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소비예요. 강박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책이 안 나올지도 몰라. 일단 손에 쥐고 봐야지 해서 계속 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언젠가 내가 영어를 배워서 책을 읽으리 하고 영어 원서를 갖다 막 또 사놓는 분도 있어요. 그러고 전자책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읽을 때마다 사면 되지 쫙 모아놓는 분이 있지요. 그래서 책도 어떤 의미에서 강박적 소비가 되는 거예요. 책을 갖다 쫙 컬렉션으로 모으는 분들도. 그게 이제 구두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릇도 그렇게 돼요. 그릇도 이 그릇이 무슨 음식에는 무슨 그릇, 무슨 음식에는 무슨 그릇, 무슨 음식에는 무슨 그릇.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릇을 왕창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강박적으로 정리 많이 하는 분들은요, 결과적으로 정리하는 도구를 계속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강박과 충동이 만나게 되면은 본인의 뭔가 컬렉션과 완벽하게 깔끔해졌다에 이르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단기간에 뭔가 새로운 취미가 생길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게 되지요. 캠핑이면 캠핑 하게 되잖아요. 캠핑 용품을 완벽하게 구매해야 돼요. 자전거면 자전거 하게 되면 완벽하게 구매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 돈 많이 쓰게 되지요. ADHD 성향의 사람은 어떠한 소비 패턴을 보이나요? 일단 ADHD 성향인 사람들은 과잉 활동이 있지요. 과잉 활동이 있으면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취미도 다양하지요. 그 취미 생활을 위해서 계속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볼까? 만약에 자전거를 타볼까? 하면 자전거 사고 이거 해요. 그러다 좀 이따 지겨워져요. 그러면은 또 수영을 해볼까? 그럼 수영복이랑 수영용품 사요. 좀 이따가 지겨워져요. 그럼 또 음악을 들어볼까? 그럼 또 오디오나 뭐 사요. 그래가지고 일단 ADHD인 분들은 뭐를 할 때마다 계속 돈이 들어가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어디 가서 계속 맛있는 맛집을 찾아내야만 돼요. 끝없이 안 가본 대로. 돈이 많이 들지요. 그러나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소비는 여행이에요, 여행.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충동적이니까 지겨운 거 싫어하거든요. 답답하게 일하잖아요. 한 방 어디 가서 팍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지요. 그런데 심한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꼭 남들이 안 가봐야 되는 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남미에 가야 되고, 아프리카에 가야 되고, 북유럽에 가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ADHD 성향인 분들은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을 계속 자잘자잘하게 사요. 신기한데? 재밌는데?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안 쓰는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그래서 배우자가 ADHD면은 도대체 이거를 왜 사오는지 모르는 신기한 것들을 사요. 특히 자녀가 ADHD 성향이 있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자기 거는 못 사게 하잖아요. 계속 본인이 보고 있으면 신기한 자녀 장난감을 사와요. 자녀는 한 번도 놀고 갖고 놀지도 않아요. 계속 본인이 신나서 사와요. 장난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충동적이다가 보니까 결국은 저축할 돈을 생각하지 않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빚을 얻지만 ADHD 성향인 분들은 저축이 안 돼요. 결국은 있는 돈은 다 써야지 끝나요. 그런 다음에 ADHD 성향인데 부주의가 있는 분들은 카드 명세서가 날라오면 깜짝 놀라요. 예를 들어서 ADHD 성향인 분들은 중에서는 지각 많이 하는 분 있어요. 왜 지각을 많이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머릿속에 보통 시계 안 보더라도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좀 늦었네? 빨랐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러다가 지하철을 놓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ADHD인 분들은 깜빡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그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요거하고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잠깐 요거하고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결국 늦게 되지요. 카드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덧셈이잖아요. 쓸 때마다. 그러나 나중에 보고 나면 놀라요. 큰 것만 기억하지 자질구레한 건 기억 못 하거든요. 이거 누가 내 카드 몰래 가져가서 남편이 쓴 거 아니야? 아내가 쓴 거 아니야? 카드 명세 이거 가져와봐. 보면 다 자기가 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항상 ADHD 성향인 분은 이게 끝이야. 이것만 사고도 안 살 거야 하지만 좀 이따가 또 사고 있어요. 왜냐? 산다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행동이거든요. 과잉 행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자질구레하게 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그리고 왜 계속 사게 되느냐?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모르는데요. 이게 심심하잖아요. ADHD인 분들은 심심함을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면 동영상 보지요. 동영상 보다가 게임도 좀 하지요. 그러다가 심심해지잖아요. 그럼 요것저것 물건을 뒤지게 돼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사니까. 그래서 ADHD 성향인 분들은 온라인 쇼핑이 보통 주말에 왕창 늘어나요. 연휴가 되면은 여행을 가서 왕창 돈을 쓰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계속 SNS나 온라인으로 물건 사느라고 소비가 많지요. 소비와 삶의 올바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은 이거는 현재와
미래의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까지만 사는 거야. 그럼 오늘 내 돈 다 쓰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예요. 오늘 있는 돈을 다 쓰고 죽어야 돼요. 최고의 현명한 소비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10년 뒤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나는 물려줄 자식도 없어요. 근데 10년 뒤에 죽게 되니까 100억 남았어요. 아주 잘못 산 거예요. 다 썼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미래가 있다는 데서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마음 놓고 돈을 쓸 때는 잘 돌아갈 때거든요. 무슨 뜻을 하면은 한 2, 3년 동안 차도 고장 안 났어요. 타레비도 고장 안 났어요. 냉장고도 고장 안 났어요. 내 가족 중에 특별히 아픈 사람도 없어요. 나도 아프지도 않아요. 몇 년 잘 돌아가게 되면은요, 돈이 좀 쌓여요. 그럼 막 쓰게 되거든요. 그러나 확률로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타레비가 고장 안 났으면 올해 고장 날 때가 됐지요. 몇 년 동안 냉장고가 고장 안 났잖아요. 고장 날 때가 된 거예요. 나도 진짜 미안해요. 몇 년 동안 내가 안 아팠으면 아플 때가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몇 년 동안 안 아팠으면 아플 때가 된 거고요. 내가 몇 년 동안 사고가 안 나고 차도 잘 굴러갔잖아요. 사고 나거나 퍼지거나 해서 차가 바뀔 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돈을 갖다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갑자기 뭔가 생각지 않은 일로 돈이 필요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돈을 꿔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서 돈을 꾸다가 보니까 높은 이자를 꾸게 되고, 그 낮은 이자 높은 이자의 갭만큼은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는 그냥 엄청나게 노후를 위해서 저축까지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평균 내서 1년 동안에 나한테 생길 수 있는 자질구레한 일들, 테레비가 고장나든 뭐가 고장나든 가전제품이 갑자기 고장나서 사야 될 때 무이자 할부가 될 수 있는 정도에서 해결될 만큼은 약간의 현금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요새는 비싼 가전제품은 다시 이자율이 내려가서 12개월 무이자가 돼요. 그러나 12개월 무이자로 사시게 되면은요, 12개월 동안 딴 거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모르더라도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팠을 때 쓸 돈은 조금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아팠을 때 내 돈 안 두고 치료할 수 있게 보험은 들어놓거나, 보험은 사실은 그 보험금을 받을 만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익이 남아요.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한테 보험은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ADHD 성향이 있는 분한테 보험은 이익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의 틀림없이 그 일이 났을 때 수중에 돈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요, 보험을 꽤 많이 들어주는 것도 이익이 돼요. 만약에 왜 그러냐 하면은요, ADHD 성향이 아닌 분들은 내가 보험을 3천만 원 정도 부어놨는데 조기 해약하거나 조기 인출하게 돼서, 만약에 조기 해약하게 되면은 손해가 나고요. 조기 해약은 안 와도 중도 인출하게 되면은 평생 그 금액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없어지거든요. 손해가 되지요. 그런데 ADHD인 분들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돈이 보험금 깨서 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내 쓰고자 하는 욕망을 멈추지는 못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것저것 보험을 들어놓으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도 좀 좋은 거 들어놓으셔서요, 이 차 망가지면 좋은 차 살 수 있게 해놓으시고요. 그냥 내 차가 망가져도,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쳐도,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집에 불이 나도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보험을 조금씩 들어놓으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ADHD 성향이 있으면서 겁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ADHD 성향이 있어서 겁이 많은 분들의 특징은요, 은행 이자를 못 갚는 걸 무척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내가 돈은 많이 쓰지만 틀림없이 이자는 갚았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비싼 거 좀 값이 나갈 수 있는 걸 하나 사놓으세요. 그리고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주식해서 돈 버시잖아요. 날릴 때까지 계속 현금화를 안 시키세요. 그러니까 ADHD 성향이 있는 분한테는 손해나도 부동산이 좋아요. 부동산은 내가 ADHD 성향이 있어서 하고 싶은 거 있어서 빨리 팔고 싶잖아요.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부자한테 부동산은 그릇이에요. 돈은 유동자산이거든요. 모래나 물이 손에서 흘러나가듯이 흘러나가요. 모아놓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부자한테 부동산은 필요악이라 그래요. 손해보더라도 부동산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값이 내려가더라도. 그게 아니면은 돈을 모아놓을 수 없다고. ADHD 성향이 있는 분한테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나 이 부동산이 저기 멀리 있는 땅 사라는 건 아니에요. 저기 전화 오는 콘도 사시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딴 거 사셔야 돼요. 우울증 환자의 주거 환경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울증 환자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분 중에 평소에도 강박증이 있던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생기면은 강박증이 더 심해져요. 강박증이 더 심해지시면은 평소에는 그냥 걸레질 한 번 치면 됐었거든요. 우울증에 걸려서 불안도가 올라가서 강박증이 심해지잖아요. 한 번 치던 걸레질을 갖다 5번, 6번, 10번 치고 있어요. 그분은 오히려 우울증이 되면서 오히려 집이 지나칠 정도로 깨끗해져요. 원래 강박증으로 정리를 잘 하시던 분들은요, 우울증 걸리시잖아요. 진짜 우울증이 생겨서 무기력해져서 일어나지 않는 한 정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되세요. 또, 우울증일 때, 소비도 완전히 양극을 달리게 되거든요. 한쪽은 우울증일 때 엄청 물건을 많이 사지만 반대로 재밌는 게 하나도 안 사는 분이 있어요. 네, 안 사니까 택배 박스가 쌓일 리가 없지요. 그런 다음에 택배에서 오는 비닐이나 버릴 일도 없지요. 자, 집이 더 깨끗해져요.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되니까. 우울증일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식탐이 생기세요. 그래서 뭔가 기름지거나 맵거나 달거나 한 것만 먹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배달 음식을 먹게 되지요. 계속 쌓이게 돼요, 분리수거가. 근데 우울증일 때 어떤 분들은 진짜 음식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우울증일 때 한 80kg에서 60kg, 한 20kg 빠지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우울증일 때 거의 식사를 안 드시게 되시니까요. 저기 음식물 쓰레기 없지요? 분리수거할 것도 없지요? 굉장히 깨끗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TV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우울증일 때 반대 성향이 되는 분들이지요. 집이 엉망진창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일단 우울증이 되면은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돼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다가 보면은 분리수거할 시간을 계속 놓쳐요. 그래서 우울증인 동안은 한 겨울에 몇 달 동안 분리수거가 안 돼서 쫙 이제 그게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울증일 때 매일 술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잠도 안 오고 마음도 불안하니까. 그러면 소주병이 쫙 이제 쌓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되게 되면은요, 일단 무기력하고 힘이 드니까 설거지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점점 그릇이 쌓이게 돼요. 나 대신 설거지 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나중에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배송업체에 일회용 그릇 사다가 그냥 쓰고 놓고 그러세요. 그런 다음에 우울증일 때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재미없으니까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홈쇼핑으로 계속 물건을 사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사서 택배 박스도 뜯지 않고 쫙 쌓아놓게 돼요. 점점 내 공간이 줄어들지요. 우울증이 되잖아요. 진짜 믿어지지 않으실지 몰라도요. 집에 돌아와서 누워버리잖아요. 옷을 걸기가 싫어져요. 처음에는 바닥에 옷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침대에 쌓여요. 그럼 나는 혼자 살잖아요. 거실 소파에서 자요. 옷이 쌓여요. 그래도 내가 매일 출퇴근을 하다가 나가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안 쌓이거든요. 그러나 진짜 두문불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엄청나게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거를 박스 테이프로 둘둘 말아요. 그 냄새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 쌓아놓지요. 그러다가 그것도 귀찮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좋은 표현이 아닌 쓰레기집처럼 되기도 하는 거지요. 우울증 환자의 수면 패턴은 어떤가요? 2가지 수면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사실 우울증 환자분 중에 많은 분들은 불면증이라고 얘기하시지만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더 많이 주무세요. 그리고 불면증이라고 하시지만요. 회사에서 조는 거, 주말에 몰아자는 거 따지게 되면은 잠 자체가 오히려 그렇게 줄지가 않아요. 다만 새벽 내가 7시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4시에 자고 7시에 깨기 때문에 불면증이 될 뿐이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무지 피곤해요. 오후 한 5, 6시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뭐냐? 외국에 다녀온 것도 아닌데 시차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평소의 나의 생활과 다른 리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제일 편한데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끝날 때쯤 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런 학생도 있어요. 우울증인데 학원을 잘 다녀요. 6시 이후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일 끝날 때쯤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지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우울증 기간 동안에 2-3시간,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왜 그러냐?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황발작을 동반하고 있어요. 잠을 좀 자려고 하게 되면은 공황발작이 오면서 버뜩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낮에 잠깐 졸았다가 또 공황발작이 있으면 깨어나요. 그리고 공황발작이 있으면 답답해서 집에서도 하루 종일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잠 자체가 확 줄어버리지요. 그래서 진짜 하루에 서너 시간, 2-3시간밖에 못 자는 우울증인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살이 빠지게 돼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아주 권해요. 왜냐하면은 디프레션으로 나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난 12시까지가 난 어차피 자는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7시에 일어나잖아요. 12시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어차피 7시에 일어나잖아요. 내 삶에는 괴로운 5시간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밤 12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는 너무 컨디션이 좋은 시간이에요. 일찍 일어나지 하고 12시에 눕더라도 새벽 3시까지 잠 안 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온갖 생각이 다 나요. 어려서 부모님한테 야단 맞았던 생각, 돈 띄어먹혔던 생각, 난 바보 같아 그런 생각, 살아서 뭐하나 생각, 내 회사에서 끔찍한 생각. 결국은 내 컨디션이 제일 좋은 시간은 불 꺼놓고 진짜 나를 괴롭게 하는 잡생각하면서 보내고, 내 컨디션이 제일 나쁜 시간은 억지로 일어나고, 그건 최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대인 분도 있어요. 오후 한 2시까지 반짝하고 어두워지면 확 나빠지는 분도 있지요. 그분은 또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차라리 새벽부터 움직이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괜찮다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나의 바뀐 리듬에 쫓아가야 되는 거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먹기 싫은 음식을 먹기 싫을 때 억지로 먹잖아요. 토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오히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을 때도 과도하게 많이 먹게 돼서 또 토하게 돼요. 어떤 분은. 결국은 뭐냐? 차라리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게 낫다는 거지요. 그런데 음식이라도 넘어가면 다행이지요. 어떤 분은 음식이 안 넘어가요. 어떤 분은 음료수만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료수를 음식이 아니라 꽉 참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되고요. 또 토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내 몸은 진짜 당이 부족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때 탄산음료가 되었건 굉장히 단 커피가 되었건은 몸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포도당 주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치 해야 되는 거지요. 우울증일 때는요,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기력이 안 돼요. 몸의 기력도 안 되고요. 머리도 둔해져요. 안 하던 거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더라도요, 안 하던 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굳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내 컨디션이 최악인 아침에 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 1시에 나가서 산책하고 뛰면 돼요. 아니면 집에 운동기구 사놓은 다음에요, 대여한 다음에 새벽 1시 하면 돼요. 안 되겠네요. 아랫집에서 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취소예요. 네, 새벽 1시에 상체 근력 운동만 하세요. 러닝은 하지 마세요,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일 때 딴 운동은 못 하는데 원래 나는 아무리 내가 힘이 들어도 등산은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은 등산은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니 힘든 것 같아요. 밤에 혼자서 산에 올라야 되거든요. 위험하지요. 결국은 뭐냐? 그냥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말고 그렇게 버티다가 보면은 6개월, 1년 있으면 저절로 나아요. 우울증도 극복이 가능할까요? 별로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10명 중에 7명은 6개월에서 1년 시간 지나면 나아요. 보통 내 우울증이 11월에 시작했다.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5월 되면 좀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가끔 한 번 우울증 생기면 1년 가는 분들이 있는데 계절성으로 반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꼭 다시 재발할 때 약을 끊는 셈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에 이제 우울증 생겨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한 1월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1년 먹으면 우리는 약 끊고 싶어져요. 근데 사실 여름에는 내가 컨디션이 되게 좋아서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이지만 열심히 약을 먹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딱 끊거든요. 그럼 겨울에 딱 재발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중단할 때는 1년이나 먹었으니 괜찮겠거니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딱 내가 제일 힘들어서 약을 갖다 먹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1년이 돌잖아요. 그게 12월, 1월이잖아요. 재발하기 제일 좋을 때 약을 끊는 셈이 되시기 때문에 좀 여름까지 기다려보고 끊으시는 게 좀 안전하긴 해요. 유독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유독 말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몇 개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은 뭔가 하면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끝없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제도 계속 바뀌어요. 아주 산으로 가요. 이분이랑 얘기하고 있다가 보면.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얘기해요.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네가 물어본 게 뭐지? 이제 그런 형인 분이 있어요. 아주 말이 많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말 많은 두 번째 형은 이제 잔소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잔소리 하면 그냥 한마디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 잔소리가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끝없이 이어져요. 강박형이거든요. 그런데 강박형인 분들은 잔소리 할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강박형인 분들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돼요. 그래서 강박형 스타일인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분은 A를 먼저 하고 B를 먼저 하고 C를 하고 D를 하고 E를 하는 거야. 그래서 A, B, C, D 하는 거야.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A에서 그냥 E가 딱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A에서 일을 딱 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너 왜 B, C, D는 안 했어? 그냥 되던데요. 전 돼요. 그러면은 너 그거 제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하다 너 큰일 나. 듣는 사람은 생각해요. 뭐가 큰일이 나지? 왜 저거 중간에 하고 있지? 어차피 똑같은데 결과는? 그러니까 강박형인 분들은 결국 잔소리할 게 너무 많아요. 계속 하루 종일 잔소리해요. 이게 왜 여기 있니? 저기 있어야지. 잔소리 듣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눈에 뻔히 잘 보이는데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잔소리할 것도 많거든요.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확인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잔소리 끝나면 물어봐요. 자, 내가 얘기한 거 얘기해봐.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도 또 잔소리를 해요. 너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된다.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잔소리형이 있어요. 잔소리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적질이지요.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똑같은 강박형인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국은 우리 둘째 때문에 힘들어 얘기하면 되거든요. 우리 둘째가 있는데 말이지, 걔가 태어났을 때 이러저러하고 이러저러해서 걔가 이러저러했어 라고 스토리를 다 얘기해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자르려고 해도 잠깐 내 얘기 들어봐 하면서 끝까지 가요. 근데 한번 들었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올 때마다 반복해요.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요. 옛날에는 이거 LP판이라 그랬는데 똑같이 반복한다고. 그러나 이제 반복형이라고 할게요. 똑같은 얘기를 갖다 반복해요. 자신의 역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팔꿈치가 아파서 갔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요, 일주일 전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날 아침에 뭐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 안 좋은 느낌이 왔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도 이거를 하다가 저거를 하다가 그거를 다 설명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말이 많은 분 중에서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너 어제 누구 만났니? 하면 만났어. 그런 다음에 근데 자기가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 중에 나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30분 동안 했던 대화를 전부 다 중계방송해야 돼요. 중계방송형이지요. 그래서 답답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우리가 괴로운 분들은 차라리 말만 많고 말이 산으로 가는 분이면은 차라리 본인이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강박과 말 많음이 합치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정도를 해야지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말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끊으면 안 돼요. 차라리 그분의 말을 끊고 내가 설명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잖아요. 결국 시간만 더 길어져요. 끝까지 일단 다 들어줘야 되지요.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내 약속 있어서 하고 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이 많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혹은 항상 대화가 되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즐거운 사람들이 갑자기 30분, 1시간씩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러다가. 첫 번째 유형은 조증이나 경조증이에요. 조증이나 경조증은 뭔가 하면은 조증 혹은 경조증은 조증보다 약간 낫다 그러지만 이제 양상은 비슷해요. 첫째,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하루 2-3시간만 자도 거뜬해요. 잠이 필요가 없어요. 불면증이 아니에요. 수면이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운이 너무 넘쳐요. 일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듯이 나요. 생각이 섬광과 같이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서 좀 안 그러던 사람도 산만해져요. 까먹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말했다 저 말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 대통령이 나가겠다,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거 벤처 요거 발명하게 되면은 이 발명으로 1년 안에 1조를 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한 사람한테 성실하던 분이 동시에 여러 사람이랑 문란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정도가 내 통장에 있는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신용불량자가 될 때까지 대책 없이 사네요. 그리고 안 그러던 분이 갑자기 도박을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를 하는데 본인 틀림없이 백전백승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6개월에서 8개월쯤 지내다가 예를 들어서 4월에 시작됐다. 그럼 12월쯤 끝나거든요. 그럼 급 우울증에 빠져요. 꼼짝도 안 하고 집에서 잠만 자요. 두문불출하고. 그런 분들은 말이 되게 많아져요. 1시간도 자기 얘기해요. 계속 자기 거 설명하느라고.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 경조증이나 조증이 의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울증일 때 말이 엄청 많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일 때 많아지는 말의 내용은요, 원망이에요. 안 그러던 아이가 엄마한테 1시간 동안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는 얘기를 막 욕을 하면서 1시간 동안 해요. 진짜 엄마 표현을 밀면은 거품을 물고,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한테 30분, 1시간 동안 말을 끊을 수 없게 막 주위 사람들에 대한 화와 원망을 하는데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때때로 그거를 조증으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안 그러던 분이 굉장히 과격해지면서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원망을 쏟아내고 그런 일이 매일 되고 계속 그러면은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끝난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때는 우울증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잖아요. 어떤 엄마는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애를 야단쳐요. 애가 울면 화가 나도 더 야단쳐요. 안 그러던 엄마가. 자녀에게도 숨겨야 할 비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있는데요. 원래 너 안 낳으려고 그랬다. 너 원래 안 낳으려고 그랬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되게 귀여운 자식한테 얘기하면 되지요. 근데 자식이 막 말썽 부려요. 막내예요. 그건 얘기해요. 너 원래 낳지 않아야 됐어. 너 안 낳으려고 그랬어.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진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자녀한테 해서 안 되는 얘기는 진짜 자식이 미울 때 부모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자식이 속색이잖아요. 죽어버렸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진짜 어떤 부모님 얘기하세요. 나가 죽어버려라. 안 그럴 것 같지만 얘기해요. 어떤 분.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계속 바람 피고 있으면 알겠지요.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빠나 엄마가 자기가 자기 바람 핀 거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 30년 전에 바람 피웠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는 없는데 꼭 이게 잘 숨겨주다가 막판에 얘기해요. 네 아빠, 너 그렇게 너 네 아빠 편만 들지? 엄마도 힘들었어. 너 네 아빠 그렇게 성인 군자인 줄 알지? 네 아빠 30년 전에 바람 피우고 집 나간다는 거 내가 끌고 온 사람이야. 네. 자식이 내 편 들게 하려고. 그러나 어차피 그 자식이 엄마랑 사이 나쁘잖아요. 그 얘기했다고 엄마 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빠도 믿고 엄마도 믿고 다 믿게 되지요. 또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들은 또 왜 그렇게 자기 아내가 딴 남자 만나는 것 같으면은 아빠들은 진짜 그거를 열심히 얘기하는 아빠들이 있어요. 아이한테. 네 엄마 바람나서 나갔다. 너 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알면 어쩔 수 없어요. 성인이 다 된 자녀가 알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어차피 자녀가 다 안다 그러는데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한계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아내예요.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좋은 엄마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남편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관계를 깨버리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그때 뭐가 됐든지 상대방을 깎아먹을 치명적인 비밀을 갖다 자녀한테 알려주고 이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주고 싶어지지요. 그냥 가급적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자녀한테 제일 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다 큰 자녀들한테는요, 자녀가 확실히 엄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럼 엄마는 자녀한테 아빠 욕해도 돼요. 자녀가 확실히 아빠를 불쌍히 여기고 엄마한테 그렇다. 그럼 또 그땐 얘기해도 되겠지만 딱 얘기하니까 자녀가 중간에서 엄마 아빠 얘기만 나오면은 진짜 싫어하는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 경쟁하듯이 상대방이 감추고 싶은 흠을 까부리 까내서 자녀한테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말 많은 사람들의 올바른 사교법과 갈등 회피 방법은 무엇인가요? 말 많은 사람들은 주로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너무 뻔한 답이지만 반대 결국은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진짜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요. 첫째, 말 많은 사람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즉시 친구한테 30분 지나면은 연달아 계속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서라고 뜨면 돼요. 말 많은 사람이 내 가족일 때는요, 절대로 집에서 만나면 안 돼요. 끝이 없어요. 밖에서 만나야 되고요. 대부분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데서 만나면 좋아요. 점심시간에. 그러면 나가면서 헤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헤어질 수 없어요. 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꼭 화장실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또 몇 초 쉬다 오면은요, 또 괜찮아요. 그리고 말 많은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말을 끝내고 싶어서 내가 마무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결국 할 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만 축내요. 시계를 보면서요, 30분까지 내 들어주기만 하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할 말을 다 해내게 하고 빨리 뜨면 돼요. 중간에 멈춰선 게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분들의 기세와 기계를 갖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끝까지 얘기 잊으면 역발상 기계세대인가? 그 항우하고 유방이랑 싸울 때 항우가 진짜 힘이 센 거 나타내거든요. 그분들이 한 10배는 돼요. 이거는 방송 중에 역발상 기계세가 아니면 진짜 죄송하지만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많은 분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시면 돼요. 나는 말을 안 하면 되려니. 그러나 말 많은 분들이 말을 한 40분 하잖아요. 그럼 다들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 말은 내가 하고 싶거든요. 그럼 말 많은 사람들은요, 마지막 말을 자기가 해야 돼요. 또 해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딜레마가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연인끼리 싸우다가 상대방이 질려서 알았어 하잖아요. 그런 거 알았어를 언더스탠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어그리로 받아들여요. AGREE로. 우리말의 이해하다는 두 개예요. 이해하다, 과정을 이해했어가 이해하다가 있어요. 한국말로 이해했어는요, 네가 맞아, 앞으로 맞는 거를 인정해 줄게, 이렇게 돼요. 근데 알았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그냥 알았어 하면서 끝내고 싶잖아요. 말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아세요? 알았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한다는 거는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인 거잖아. 내가 다시 알려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끝말을 할 때. 그냥 그 사람한테 말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설명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할 때는 멈추지 못하니까 끝까지 듣기는 해야 되지만 나의 끝말이 애매모호하게 끝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빌미로 나를 또 물고 늘어져요. 생각해 볼게? 왜 생각해 본다고 하고 왜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만약에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돼요. 엄마하고 의논해보고. 그럼 그러거든요. 아, 넌 다 컸는데 뭐 이걸 엄마하고 의논하고 정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엄마하고 의논해야 돼. 그러면 돼요. 마지막에 하고 잘 알아들었지? 그럼 알았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얘기해보고. 아무리 사이가 나쁘더라도 남편을 써먹는 거. 왜 사이도 나쁜데 남편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얘기해야지. 나중에 무슨 빌미를 잡힐지를 모르잖아. 그게 아니면은 친구한테 얘기해보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지. 질려서 알았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일종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올 봄에도, 올 여름에도, 올 가을에도, 올 겨울에도 항상 매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